수십억 땅 물려받자마자 사위들이 돌변했습니다. 결말 충격.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에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박노인 78세, 그의 아내 김할머니 75세. 이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며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낡았고 옷은 수수했으며 삶은 검소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 자식들조차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던 노부부가 소유한 땅이 개발 바람을 타고 수십억 원의 가치로 뛰어올랐다는 사실을요. 박노인 부부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녀 수지는 서울에서 변호사와 결혼했고 차녀 지연은 학교 선생님과 결혼했습니다. 막내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딸들 부부는 어김없이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특히 두 사위는 모범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술을 따르고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위 권미는 특히 세심했습니다. 땅 관련 서류 정리를 도와드리겠다며 세금 문제도 알아봐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막내 민수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매형들이 아버지 옆에서 큰 소리로 웃을 때 민수는 조용히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칭찬을 요구하지 않았고 눈에 띄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김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위들의 과도한 친절이 때로는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위들이 땅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해졌습니다. 그해 여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7월의 무더운 새벽, 평생 건강했던 박노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78년의 인생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장례식은 비가 내리는 날 치러졌습니다. 딸들은 통곡했고 민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가 갑자기 사라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장례식장 복도에서 두 사위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땅이 생각보다 꽤 되던데요. 근처 땅값이 평당 1,000만 원 넘는다던데 상속 문제가 좀 복잡하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이틀. 장례식도 끝나지 않은 그 순간에 이미 재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한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매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집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두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사위 태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남기신 재산이 적지 않으니 정리를 해두어야 한다고. 상속세 문제도 있고 형제들끼리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따르다 말고 잠깐 멈췄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냐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열흘밖에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가족끼리 투명하게 하자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권민도 거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상속법상 배우자는 자녀 1인의 1.5배, 자녀들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사위들의 말은 법적으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고 태도였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형부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너무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누나들까지 이러느냐고, 지금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하지만 그날 이후 사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들고 찾아왔고 변호사를 소개했고 상속세 절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장모님을 도와드린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아내들의 몫을 확실히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사위들의 압박에 어머니는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것은 딸들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다며 남편의 사업도 어려워서 아버지 땅 중 일부만이라도 정리할 수 없냐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심이냐고.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도 찾아왔습니다. 언니 말을 들었다며 자신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민수 혼자 다 받으면 사위들은 뭐가 되느냐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게 형부 말이냐, 내 생각이냐고. 지연은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라고. 솔직히 억울하기도 하다고. 민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돈 쓸 때도 별로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막내 민수를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필요 없다고 어머니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이라고.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라고. 하지만 자신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을 돈으로만 보고 싶지 않다고, 매형들처럼은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고 아들아.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며칠 후 어머니는 온 가족을 불렀습니다. 두 딸 부부와 막내 아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결정을 내렸다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 땅과 예금 전부에 대해서 자신의 상속 지분 전부,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관리할 모든 재산을 민수에게 물려주기로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불공평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권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법적으로 딸들 몫은 있다고, 그건 나중에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사는 분명하다고, 민수에게 넘긴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딸이 아니냐고.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딸이라고. 내 딸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주 만에 재산 이야기를 했다고. 너희 남편들과 함께. 지연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실이냐고. 현실은 너희 아빠가 죽었다는 거라고. 너희는 슬퍼할 시간도 안 줬다고.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돈 계산부터 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식이 억지로 침착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끊었습니다. 내가 감정적이냐고. 그럼 너희는 뭐냐고. 50년 동안 땀 흘려 모은 것을 너희는 그냥 돈으로만 봤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입 닥치라고. 너희는 사위라고. 내 자식들의 남편일 뿐이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 재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고소하라고.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라고. 그 방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며칠 후 사위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수진의 집에서 태식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동생만 다 가져간다니 이게 받을 대우냐고. 지난 10년간 매주 시골 내려가서 허리 굽히고 아부한 게 뭐냐고 화를 냈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진정하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식은 비웃었습니다. 너희 집안은 항상 민수만 감싼다고. 결혼도 안 한 백수가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같은 시각 지연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권민이 화를 냈습니다. 처가 덕 좀 보려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결혼하고 몇 년인데 이런 대우를 받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지연이 울먹이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권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족이 이상한 거라고.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라고.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수지는 남편에게 밀쳐졌고 지연은 팔을 잡혔습니다.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남자들은 자기 아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멍든 팔을 치료받으며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집안을 사랑했구나.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그냥 돈줄이었다고, 처가 재산 들어가는 통로였다고. 두 자매는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고 10년 넘게 쌓아온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며 수지는 말했습니다. 재산도 위자료도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끝내고 싶다고. 태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나 없이 어떻게 살 거냐고.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없이 사는 게 당신이랑 사는 것보다 낫다고. 지연의 이혼 조정에서 권미는 잘못했다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늦었다고, 날 때렸을 때 이미 끝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혼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아이들에게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시골집에서 살았고 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수진과 지연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봄꽃이 피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시장에서 산 딸기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누나들도 곧 온다고 말했습니다. 수진과 지연이 도착했습니다. 많이 기다렸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오늘 저녁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새 모녀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아픈 기억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얼굴은 한층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제사는 사람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릴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남는 것은 결국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바람이 불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다시 마당을 채웠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하지만 더 진실한 웃음이었습니다. 돈은 가족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다면 다시 서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주는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탐욕은 가족을 무너뜨렸지만 진심은 다시 가족을 일으켰습니다. 당신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